여러분, 혹시 요즘 중국 소식 보셨나요? 중국 경제 비상사태, 곳곳에서 부도사태, 이런 뉴스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수출 규모는 지금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혹은 자녀분이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과 국제무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과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하는 것을 봤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 직접 겪었습니다. 지금 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 같은 표정과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일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요? 중국이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경제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수출 규모는 지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공식 통계를 보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관과 국제무역 분석 분야에서 30년을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무역 컨설팅과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 직책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 모두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장이 중국과 거래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본 중국 경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면과 가격과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뜻이고, 수출 수익이 크다는 것은 그 물건 하나당 받는 가격이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국의 현실은 뭐냐고요? 양은 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같은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국제무역에서 일할 때 가장 위험한 신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 신호입니다. 1997년 제 동료들이 한국 기업들을 분석할 때도 같은 패턴을 봤었습니다. 수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환은 줄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정확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국 섬유 수출업체 김태현 사장이 있습니다. 50살 정도의 분인데 제 상담실에 정말 창백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김태현 사장의 회사는 지난 2년간 중국 의류업체들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수출액으로 계산하면 50억 원대 거래였습니다. 엄청난 호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김 사장이 하는 말씀이 뭐냐고요? 박 소장님, 물건은 많이 팔렸는데 이익은 없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깎았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 가격에서 %씩 계속 인하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이익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건 하나에 몇 원씩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이 한 말이 잊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팔수록 더 손해를 본다. 이게 바로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깎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합니다. 작년엔 6%, 올해도 6%. 하지만 실제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생산량을 늘립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팝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 물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이 중국산 제품을 덜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내립니다. 안 팔리던 물건이 싸지면 팔립니다. 하지만 싼 가격에 많이 팔아도 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중국 상하이의 한 제조업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조중국이라고 하죠. 55살이고 자신의 회사에서는 직원이 3,000명입니다. 제 상담실에 조사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놀랐습니다. 박 소장님, 올해 500명을 구조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익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조 사장의 가정을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그 가정의 월 수익이 40만 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24만 원이라는 겁니다. 40%가 줄어든 겁니다. 아내분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직장에서 임금 삭감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중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임금이 동결됩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에 육박합니다. 배졸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게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1997년 당시 한국의 실업률이 80%대였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조일 때는 9%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5%라는 것은 구조적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돈을 안 씁니다. 아니,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임금도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내수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광저우의 한 백화점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류현이라고 하죠. 58살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지난 2년간 우리 백화점의 월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객들이 예전처럼 옷을 사지 않습니다. 기본 생필품만 삽니다. 가격도 제일 싼 것만 고릅니다. 유 사장이 하는 또 다른 말씀은 이건데 명품 브랜드 매출도 급락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 부자들이 럭셔리 상품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많은 가정의 자산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류현 사장이 한 또 다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인 면접 때 받았던 연봉이 지금도 지급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회사가 어려워서 라고 말씀하더군요. 채용 당시 제시했던 연봉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벌어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량을 더 늘려서 가격을 더 내린다. 그러면서 직원 임금은 동결되고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와중에 소비자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결국 매수 시장이 침체된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악순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도 위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의 50%를 넘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00조 원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빚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동산입니다.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도시를 성장시키고 그 세수로 정부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듭니다. 토지 판매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철강 기업의 부사장인데 이름을 왕준호라고 하겠습니다. 58살이고 이분이 제 상담실에서 한 말씀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박 소장님, 우리 회사가 채권단으로부터 압박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으면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이 3개월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고객 응대를 못하고 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물건값을 받을 건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이게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금융 시스템의 신뢰 붕괴입니다. 중국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고 가도 은행이 돈을 못 줘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친숙하지 않으신가요?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부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그 다음엔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한때 3조 달러를 넘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달러로 돈을 환전해서 빼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느껴지는 거죠.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달러로 환전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중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출량은 늘고 있지만 수출 단가는 떨어지고 있다. 둘째, 그 결과 기업의 이익이 없어져서 임금이 동결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다. 넷째,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한다. 다섯째,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 5가지가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시장 과다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김태현 사장처럼 중국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지금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중국 기업들의 대금 체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 업체들에 주는 대금을 줄일 겁니다. 먼저 자기 나라 직원 임금을 버티고 자기 나라 채무를 낼 겁니다. 한국 업체들은 나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중국 거래처별 미수금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현재 얼마나 돈을 받지 못했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분산 전략을 짜십시오. 다른 국가로의 수출 비율을 높이십시오.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대체 시장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빠르게 환수하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세가 확실합니다. 더 기다릴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한국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상해나 선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 판매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자산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 아시안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로 전파된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한국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정과 사업장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현재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이것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은행 예금도 좋지만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는 현금이 가장 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7년의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준비였습니다. 준비하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빚을 미리 줄였고 현금을 모아뒀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반대로 설마라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현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수출 단가 하락, 기업 이익 악화, 임금 동결, 소비 위축, 부도 위기, 금융 신뢰 붕괴,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켜져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자신의 대중국 거래처를 확인하고 미수금을 정리하고 중국 자산이 있다면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현금 흐름을 다시 정렬하십시오. 작은 행동들이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그것을 봤습니다.